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농식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식품 인증제는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농식품 표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거나 단순화시키는 등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효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농경연이 발표한 2018 식품소비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표시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35.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과 전통식품 인증 등 대부분의 농식품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인증 제도 간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제도 마크는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제도 마크는 대부분 녹색입니다. 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과 디자인이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에서 농식품 표시 방법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쉽고 간단한 형태로 표시 정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속성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윤리 속성인 유기농이나 무농약 로고는 현행 초록색을 유지하고 건강기능식품 인증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은 황색이나 황금색으로, 전통식품 인증이나 지리적 표시는 적색으로 통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농식품 인증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비슷한 인증제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농식품 인증제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했고, 윤덕훈 한경대 교수는 농식품 인증제 홍보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인증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12월과 1월, 조류 인플루엔자 AI 전파 원인 겨울 철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과 1월은 국내의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며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도 가장 높은 등 AI 위험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따져보니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올해 초까지 12월과 1월 2달 동안 각은 농장에서의 AI 발생 건수는 전체 925건의 47% 이상인 436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AI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일 전국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와 종계, 종오리 농가 1,915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되면 전국 80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통시장에서 가금류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에서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앞으로는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자신의 경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기자와 서리태, 율무 같은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표준 진단표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준 진단표는 농가가 자신의 경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데 농가의 시설 규모와 투입 비용,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량과 과수 등 7개 분야, 84개 작물에 대한 표준 진단표만 존재했기 때문에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유사한 작물의 진단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은 최근 12개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진단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작물은 녹차, 거베라, 식용곤충, 서리태 등 총 12종입니다. 진단을 원하는 농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단표를 작성하면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단 항목은 작목에 따라 다른데 경영 규모, 품종, 10아르당 생산량과 노동시간, 농기계 활용 현황, 농토 상태 등의 정보가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진단을 마치면 종합 점수와 함께 시설 관리, 재배 관리, 경영 관리 등 세부 분야별 성적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농가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통해서 농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처방을 통해서 농가는 소득 향상이라는 경영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표준 진단표를 개발하고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올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포도, 딸기 등 국산 과일과 채소가 동남아 지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올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신선 농산물 누적 수출액은 11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보다도 6.9% 높은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니 포도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베트남, 홍콩 등의 국산 거봉의 수출이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1,2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화권에는 뿌리삼, 미국과 일본에는 홍삼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국산 인삼류도 지난해보다 23.5% 증가한 수출액 1억 6,9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산 배와 딸기는 각각 21%와 11%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동남아 지역의 수출이 급격히 성장. 11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나 증가한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출 성과의 배경에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AT는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아세안 본부를 신설하고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판매점인 K-프레시존을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 18개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AT는 신선 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제1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이 어제 농협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축산환경 선도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선진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상의 첫 시상식 현장에 오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청정축산이 정답이다. 친환경 청정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제1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이
1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해 올해 처음 제정한 청정축산환경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축산과학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3단계에 걸쳐 축사 환경과 냄새 저감, 동물 복지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시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양문석 씨가 차지했습니다. 양 씨는 30억을 투자해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축사로 만들고 액비순환 시스템을 설치해 돈사의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안 생겨서 좋고, 두 번째로는 돼지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분뇨를 다시 정화시켜서 재처리하는 방법을 하려고 해가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사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건강한 돼지가 저희 농장에서 생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최우수상 수상자인 박광욱 씨는 충남 태안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축 분뇨를 구수한 보리물 냄새가 나는 고품질 발효 액비로 만들어 주변 농가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악취를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경기 이천의 젖소농가 김대석 씨, 전남 화순의 산란계 농가 민석희 씨, 경북 영주의 한우농가 오삼규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그 축산에 대한 시선이 과거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 축산 농가들이 깨끗하고 냄새 없는 축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청정 축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하나 형성하는 거 하나고요.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을 통해 축산업이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세종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지 3년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와 그 물건을 사는 회원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싱싱장터 운영 3년간의 성과를 숫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정식 개장한 세종시 첫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입니다. 개장 첫 해 약 4개월 동안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08억, 지난해 149억, 그리고 올해는 지난 5일 현재 14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1월 개장한 아름점도 현재까지 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 5일 기준으로 싱싱장터 두 곳에서 거둔 누적 매출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정식 오픈한 지 정확히 3년 3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먹거리를 통해서 생산자인 시민분들과 소비자인 시민분들이 함께 서로 신뢰하고 배려를 함으로써 하나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떤 취지를 잘 살린 결과라고. 농가와 회원수 역시 급증했습니다.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수는 시작 당시 218농가에서 937농가로 4배 이상 늘었고, 이용하는 회원수도 초기에 9천여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 등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직매장 2곳을 추가로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이나 어떤 도서관 기능, 놀이터 기능, 식문화 기능,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매장으로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이번 임기 내에 추진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엔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로컬푸드 총매출 500억 달성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굼벵이의 배설물이 난방연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곤충의 배설물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완주군에서 이를 난방연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소득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굼벵이가 지내던 발효 톱밥이 기계 위로 쏟아집니다.
군뱅이와 분변토가 따로 분리되고 모여진 분변토는 건조 과정과 성형 과정을 거쳐 포장지 안으로 쏟아집니다. 난방에 쓰이는 펠릿 연료입니다. 네, 군뱅이 분변토로 만들어진 펠릿입니다. 이 펠릿은 순수 참나무 성분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나 착화율에서 뛰어납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군뱅이의 배설물이 난방 연료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군뱅이 같은 경우에 소화기관이 없어서 참나무를 먹어도 그냥 약간의 그 양분만 흡수를 하고 그대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료로 만들어 사용을 해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분변토의 양은 약 7톤. 펠릿 연료뿐만 아니라 축사 바닥재나 도시 농업인들을 위한 퇴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참나무를 숙성해 만들어 냄새가 없고 영양분은 많다는 것. 농촌진흥청의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곤충 농가에서는 분변토와 유충을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으로 더 개발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어떤 그 곤충 농가들과 연계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완주군의 군뱅이 사육 농가는 모두 20여 곳. 곤충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일본의 감귤 신품종인 미하야와 아수미 등 2개 품종에 대해 일본 측이 국내 품종 보호를 출원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출하를 코앞에 둔 감귤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공보를 통한 출원 공개일은 2018년 1월 15일. 출원 공개일로부터 출원인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의 묘목을 증식하거나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들어 아직 경기도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발생하고 확산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넘이 행사를 계획 중인 곳은 포천시뿐입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AI 확산 우려 때문에 올해는 해맞이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는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떼까마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레이저 퇴치기를 도입했습니다. 수원시는 떼까마귀가 본격적으로 출몰하면 떼까마귀 퇴치 기동반을 운영해 퇴치기를 이용해 떼까마귀의 휴식지를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겨울철 별미이자 국민 간식인 곶감의 주산지 완주군에서 제5회 곶감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완주 곶감은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될 정도로 당도와 맛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곶감 경매를 비롯해 곶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명품 곶감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이 양파 1개가 1,000원이면 그중 700원이 유통비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산지 가격에 비해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붙는다는 것을 지적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총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크게 보면 생산자와 도매자, 소매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모두 4단계로 나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도매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도매 시장이라고 하면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 시장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락 시장은 어떤 체계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초창기 가락 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상들이 받아서 판매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위탁상이 정산해주는 대로 값을 받았을 뿐 실제로 농산물이 얼마나 더 비싸게 판매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제주는 농민이 넘고 도는 위탁상이 챙기는 셈이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게 경매제도입니다. 지난 1991년에 경매제를 도입해서 2001년부터는 전자경매로 전환이 됐는데요. 도매시장법인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중도매인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위탁상 제도와는 달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생산자인 농민들이 도매시장법인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농산물 반입량에 따라 일주일 새 평균값이 2배 뛰어오르거나 반토막이 나는 일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매제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한 것이 바로 정가 수의매매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출하자가 애호박 20개 들이 50상자를 한 상자당 2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이 정가매매이고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배추를 판매할 출하자를 찾는다고 중도매인이 나섰을 때 도매법인이 나서서 출하자와 1:1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의매매입니다. 정가 수의매매의 경우 판로가 안정적이고 가격의 등락폭도 적다는 장점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사실상 2015년부터 줄곧 매년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거래하라고 할당량을 준 것 외에 거래 물량이 거의 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락시장은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의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처럼 출하자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제는 출하자에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농안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 농가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찬성 입장과 예전 위탁상 제도처럼 가격이 불투명하게 정해져 농민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락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정당한 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 함께 불공정, 불투명, 그리고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